소름 끼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깨비터. 이야기에서 다룰 그 집은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집이 없어지고 살던 주변이 바뀐 이후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여기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그 집에서 태어나다시피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살았는데 사실 갓난 아기 때는 무슨 빌라 같은 데서 살다가 제가 2살 때인가 3살 때 그 집이 완공되면서 이사를 갔다고 해요. 뭐 저야 갓난 아기 때의 기억은 없으니 사실상 그 집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죠. 저희 조상분들은 제주도에서도 꽤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장 비슷한 위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는 땅 부자셨어요. 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으셨고 땅은 정말 많으셨죠. 아버지는 8남매 중 장남이셨는데 옛날에는 장남이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에게 넓은 땅과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셨어요. 아버지는 그 돈과 땅을 가지고 당시의 지역에서 가장 큰 고깃집을 지으셨어요.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고깃집이었죠. 본관 건물만 130평이었고 앞마당과 주차장, 뒷마당을 합치면 거의 900평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거든요.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1층은 식당이었고 2층은 가정집이었거든요. 1층의 평수가 130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평수여서 2층에서는 집을 130평으로 지을 순 없으니 앞마당과 뒷마당을 굉장히 넓게 만들었고 집은 한 60평 정도로 지어놨죠. 그래도 그때 당시로는 60평의 집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남들에게 부잣집 아드님이란 소리를 들으며 남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던 저였지만 사실 저에겐 결코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집은 아버지가 지을 때 인부들과 같이 진두지휘를 하며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젊은 아버지의 로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이었어요. 당시 집안에는 응접실이 있었는데 다른 방과 다르게 이 응접실은 육각 원통 모양의 천장 높이가 5m나 되고 샹들리에까지 달려 있었거든요. 그 응접실을 제외하면 넓은 거실과 화장실, 부엌, 일반 방이 3개에 안방 하나, 그리고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전형적인 큰 집 구조였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유치원을 다녔을 때쯤이었나. 안방에서 부모님이랑 저녁에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굉장히 불규칙한 박자로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 집이 단독주택이라 천장 안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부모님은 항상 또 쥐새끼들이 돌아다니나 보내라고 말하곤 하셨죠. 어릴 때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당연히 그 소리는 천장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횟수가 계속 지나가도 꾸준히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중학교에 들어가서도요. 어머니는 방역업체도 부르고 집안에 찍찍이도 많이 설치해두고 하시며 쥐를 박멸하셨지만 그래도 그 소리는 좀 채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커가면서 느낀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단순히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도 컸다는 점, 낮에는 절대 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매일 똑같은 시간이 되면 일정 시간 동안만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도 적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소름이 돋는데 이건 마치 쥐가 돌아다닌다기보다는 마치 천장에서 누군가가 망치를 들고 지붕을 쿵, 쿵 하고 두들기는 소리였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요. 저와 형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 집을 떠나고 난 뒤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리는 사실 쥐 소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다만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집에서 사는 걸 무서워하는데 사실을 얘기하면 더 무서워할까봐 말을 못하신 거였죠. 이 쿵쿵거리는 소리에 대한 비밀은 나중에 스님 이야기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 일 외에도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저의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일단 그 집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얘기해야 하는데 그 2층 집은 설계가 이상하게 된 건지는 몰라도 대낮에도 항상 어두웠어요. 밖에서 봐도 어두웠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도 어두웠어요. 집 자체가 굉장히 음산하다고 해야 할까요? 눈이 부시도록
밝은 날도 밖에서 2층을 쳐다보면 항상 2층은 시커맸어요. 실제로 올라가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집안이 전체적으로 항상 그늘진 것처럼 뭔가 어둑어둑하고 서늘했거든요. 마치 날이 매우 흐릴 때 불을 안 킨 아파트 내부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 항상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매일 자고 생활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올라갈 때면 심장이 쿵쿵거리고 뛰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집을 유난히 무서워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 저희 어머니는 기가 정말 세시거든요. 어머니가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셔서 절도 많이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점집 같은 데도 곧잘 다니셨는데 스님이든 무당이든 할 것 없이 항상 어머니를 보시면 기가 굉장히 세다고 하시거든요. 어머니가 호랑이 띠인 것도 있고 전생 얘기를 하면 항상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머니가 전생에 굉장히 수행을 많이 쌓은 고승이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정신력도 굉장히 강하시고 귀신 같은 것도 본 적이 없고 꿈 같은 것도 거의 안 꾸세요. 나중에 나올 스님이 말하기를 저는 어머니의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닮아 굉장히 기가 세다고. 그래서 제가 귀신을 단 한 번도 못 보고 앞으로도 못 보는 거죠. 종교적인 거나 신비학, 오컬트 쪽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것도 이런 어머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게 큰 것 같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정반대셨어요. 덩치는 굉장히 크고 키도 크셔서 기골이 장대하신데 반해 사주는 굉장히 약한지 기가 굉장히 허하시고 체력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실제로 이상한 경험들도 꽤 많이 했어요. 형은 이런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인지 비슷하게 기가 허하고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귀신을 실제로 보거나 느낀 적이 없어요. 다만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꿈은 굉장히 자주 꿨어요. 정말 1년 365일 중 300일을 꿈을 꿨고 그중 300일이 악몽이었을 만큼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렸어요. 보통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일어나면서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잊혀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꿨던 악몽들은 마치 현실인 것처럼 너무 생생했고 기억도 사라지지 않고 뚜렷하게 남았어요. 악몽을 안 꾸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그 꿈의 배경과 내용들이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니 당시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는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그 꿈이 더욱더 선명했던 것은 꿈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꿈을 꾸는 장소는 항상 그 집이었어요. 꿈이라는 게 원래 그때그때 개연성이 없고 장소가 항상 바뀌고 비현실적인 게 보통인데 제가 꿨던 꿈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귀신에게 막 쫓기다 1층 식당 화장실 칸에 숨었는데 귀신이 그 화장실 칸 문을 열고 저한테 해를 가하는 순간 꿈에서 깨잖아요. 그럼 그날 밤 잠이 들면 다시 그 화장실에서 꿈이 시작됐어요. 이게 말로 해서 그렇지. 직접 겪어보면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게다가 그땐 정신이 아직 덜 자란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꿈에 나오는 귀신들도 좀 이상했어요. 한 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항상 새롭지도 않았거든요. 굳이 수를 세자면 한 10명 안팎 정도의 귀신이 번갈아가며 저를 항상 괴롭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귀신들이 그 집에 살던 귀신이 아닐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가끔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서 잘 때는 정말 악몽을 전혀 꾸질 않았거든요. 다시 집으로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도 꾸고요. 나중에 수도권 쪽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아예 악몽을 꾸지 않았으니 아마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꾸는 꿈은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았는데 저는 항상 꿈에서 귀신에게 쫓기고 저는 숨고 그렇게 추격전이 몇 번 지속되다 결국 제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위치에서 귀신에게 들키게 되고 귀신이 절 해코지하려는 순간 장소가 바뀌거나 꿈을 깨거나 하는 시기였죠. 이렇게만 들으면 뭐야 나도 그런 악몽은 자주 꾸는데 라고 하실 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꿈속에서 귀신이 하는 대사예요.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뇌리에서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그 대사. 귀신들은 항상 기괴한 소리와 비명을 지르며 저를 쫓아왔는데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년 아들내미라서 잘 안 잡히네. 잘 안 잡히네. 아깝다. 아까워 한 번만 잡히면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너네 집 식구 다 죽일 건데 하나씩 다 죽일 건데. 이런 말들만을 항상 반복했거든요. 그렇게 악몽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결국 일이 터지게 돼요. 제가 꾸는 악몽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구분이 힘들어질 정도로 리얼해져 갔어요. 뭔가의 힘이 꿈을 점점 현실과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을 정도로요. 그 현상이 극도로 심해졌던 5학년 때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악몽 때문에 2시간마다 잠에서 깨는 건 일상이었고 잠에서 깨보면 눈에 눈물이 고여 있거나 심박수가 엄청 높아져 있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머니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꽤 큰 비용을 들여 영험한 스님을 모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꿈 사건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 사건은 한창 악몽이 절정을 달리던 5학년 때 터졌는데 어머니가 항상 제가 그런 꿈들을 꾸고 마개가 미치려고 하는 걸 보다 못하셨는지 어디서 큰 달마대사가 그려진 액자를 하나 가져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달마대사 액자를 응접실 들어가는 짧은 통로 한쪽 벽에 붙이셨는데 그 달마대사를 붙이고 난 뒤에 정말 신기하게 한동안 악몽을 꾸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 몇 주가 지났나?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도 내가 다시 악몽 속에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각몽이라고 하나요? 꿈이란 걸 인지한 거죠. 그래서 꿈을 깨려고 노력하는데 일어난다 라고 맘먹고 확 일어나서 꿈에서 깼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주변 광경이 기이하더라고요. 분명히 현실이 아니었어요. 꿈에서 내가 꿈인 걸 자각하고 깼는데 그 깬 곳이 다시 꿈인 거죠. 너무 무서워서 몇 번을 깨려고 시도를 했는데 계속 꿈에서 깨도 다시 꿈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내가 꿈속에 갇혀서 죽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게다가 꿈을 꾸는 장소는 항상 그랬듯이 집이었는데 그 꿈을 꾸던 당시엔 2층 집은 아니었고 1층 식당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식당은 입구 중앙 카운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손님들이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넓은 홀이 있고 왼쪽으로는 긴 통로로 돼서 양옆으로 방들이 있었어요. 통로 끝에는 화장실이랑 뒷문이 있고요. 그렇게 꿈속에서 잤다 깼다를 반복하다 귀신이 어딘가에서 괴상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통로 쪽 방들 중 하나로 숨어 들어갔는데 어디서 옷이 쓱쓱 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긴 옷자락이 바닥에 닿아서 쓸리는 소리요. 그 소리가 나면서 중간에 쿵, 쿵 소리가 나는데 제가 꿈속에서 무서워서 두 눈을 감고 있는 와중에 살짝 실눈을 떴거든요. 근데 진짜 영화 링에서 나오는 듯한 귀신 하나가 팔 관절을 완전히 꺾어서는 그 낮은 높이에 식탁 사이에 네 발로 들어가서는 막 미친 듯이 식탁들 사이를 오가며 기어다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는데 어디 있지?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나와서 복도를 달려 뒷문으로 나갔거든요. 식당이 평소에 손님이 많아서 저희가 식당 짓고 몇 년 뒤에 남는 공터에 별관을 하나 지었었는데 그 별관이 그 뒷문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별관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한쪽 구석에 몸을 숨겼는데 잠시 뒤에 다시 별관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또 그 바닥을 쓰는 듯한 쓱쓱 소리가 나면서 그 귀신이 식탁 사이를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달마대사를 붙이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이제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갑자기 제 쪽으로 미친 듯이 파사삭 기어서 절 덮치려고 달려왔고 제가 제발 꿈에서 깨달라고 아니 깨지 않을 거면 장면이라도 바꿔달라고 빌었거든요. 그랬더니 잡히기 바로 전에 또다시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2층 집 거실에서 깼는데 이상하게 그 전에 1층에서 경험했던 공포감이 싹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때 2층 집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드디어 꿈에서 깼나 하고 안심하고 있던 그때 저기 응접실 쪽에서 어머니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엑스야 이리 좀 와봐.
이렇게요. 전 당연히 꿈에서 깬 줄 알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걸어놨던 달마대사 그림의 시선이 저를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눈이 절 따라 움직이는데 제가 알던 달마대사는 그냥 거칠게 뻗친 눈썹이 살짝 아래로 처져 있고 무표정한 모습이었는데 꿈에서 본 그 달마대사는 굉장히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빨리 엄마한테 가려고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온 문이 콱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분명 들어오기 전까지 켜져 있던 샹들리에가 퍽 하고 소리를 내며 꺼지더라고요. 응접실은 육각형 모양의 강면마다 창문이 여러 개 달려있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창문이 위아래로 달려있는 창문이 굉장히 많은 방이에요. 샹들리에가 꺼진 후에 다시 아까 1층에서 났던 그 옷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와 비슷한 슥슥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분명 테이블도 없어서 저런 소리가 날 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이번엔 바닥이 아니라 위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위를 쳐다봤는데 그 수많은 지금까지 나왔던 귀신들이 창문에 따닥따닥 붙어서 상체만 드러내서는 저를 쳐다보며 소름 끼치게 웃고 있고 벽에는 아까 바닥을 기던 애들이 벽에 붙어 빙글빙글 기어다니면서 저한테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죽는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꿈속에서도 미쳐버릴 것 같이 무서워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누가 막 거칠게 흔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에 다시 눈을 확 떴더니 어두운 제 방이었고 옆에서 자고 있던 형이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절 깨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미칠 노릇인 게 꿈이 너무 현실처럼 생생했었고 꿈인 게 여러 번 반복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도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한테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하고 진짜 꿈인지 아닌지 파악하는데 한 1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인 걸 깨달은 건 10분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서서히 현실 감각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때 형은 제가 옆에서 자는데 막 울고불고 소리치고 난리를 치길래 자기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제가 막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살려달라고 막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고 있길래 너무 무서워서 절 막 흔들어 깨웠대요. 아무튼 그날 밤 사건 때문에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꽤 큰 돈을 들이고 영험하다는 스님을 집에 부르게 돼요. 아버지는 원체 기가하고 약한 체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아버지가 그 집에서 귀신에 홀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형제들이 8남매였어요. 아버지가 장남이긴 하지만 위로 누나가 4명 아래로 남동생이 2명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1명이었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2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딸만 계속 낳다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인 저희 아버지를 유독 아끼셨다고 해요. 아버지 역시 그런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존경하셨다고 하고요. 하루는 아버지가 2층 집에 올라가서 앞마당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2층 집에서 할아버지가 보이셨대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셨죠. 아버지는 뭔가에 홀린 듯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는데 할아버지가 있던 곳은 2층의 허공이었고 아버지는 그대로 1층으로 추락하셨어요. 이 해프닝은 황당하게도 벌건대 낮에 일어났는데 뭔가가 위에서 떨어지는 쿵 소리가 나니까 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나 직원분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오셨죠. 소리가 난 1층 정원 쪽을 까보니 아버지가 위에서 그대로 떨어져서는 바닥에 착 하고 붙어 있었대요. 어머니도 직원분들도 다 같이 깜짝 놀라셔서는 아버지를 부축하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정말 무방비로 위에서 대자로 퍽 하고 떨어진 사람치고는 아버지 상태가 너무 멀쩡하셨다고 해요. 보통 그렇게 떨어지면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해야 되는데 피는커녕 생치기 하나 안 나 있었고요. 더 가관인 건 그 다음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를 일으키려고 하자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막 소리를 지르셨대요. 성욕을 해가면서요. 얼마나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에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는 한동안 아버지 몸에 손댈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욕지거리를 해댔대요. 그래도 위에서 떨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해서 결국 다시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아버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정말 서너 명이 들러붙어서 떼어내려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꿈쩍도 하지 않더래요.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정말 무슨 바닥에 깊이 박힌 돌을 빼내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예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아버지의 친구분들을 부르셨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친구분 여러 명이 급하게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도착한 친구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막 걸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그 힘 좋은 아버지 친구분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힘줘 당기는데도 정말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친구분들도 어머니도 직원분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친할머니를 부르셨대요. 그렇게 친할머니까지 도착하셨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친할머니가 오시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시고는 자신이 지금 여기 왜 있고 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냐고 되려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 일 말고도 기묘한 일들은 더 있어요. 정말 자잘자잘한 이야기들까지 하면 수백 개는 나올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 또렷한 일들 몇 개만 더 적을게요. 저에게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 친척 여동생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쪽이 팔남매로 대가족이기도 하고 친척들과 사이도 좋아서 종종 가장 큰 저희 식당에 친척들을 불러서 밥을 먹곤 했어요. 물론 제사나 명절 같은 것들도 항상 저희 친할머니를 중심으로 저희 집에서 지냈고요. 아버지가 장남이기도 했고 가장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기도 했으며 집도 워낙 컸으니까요. 이건 그 친척 여동생이 4살인가 6살 때 있던 일인데 그 여동생이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고 아무런 이상도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2층 집만 오면 이상 행동을 했어요. 명절 때 숙모들과 할머니, 어머니가 주방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동생이 계속 주방으로 와요. 근데 이게 음식 같은 걸 주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방으로 와서 그 싱크대 문 열면 있는 칼 꽂는 곳 있죠. 그곳으로 가요. 이 행동이 처음 발생했을 땐 여동생이 뭘 하나 주방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내 식칼을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는 친척 여동생을 보고 다들 기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번 이상하게 저희 집만 오면 그 친척 여동생은 계속 주방으로 가르고만 했고 식칼을 계속 찾아댔어요. 그리곤 칼을 들면 그 어린애가 도저히 할 것이라곤 생각되지 않는 쌍욕을 맞게 됐는데 그 타깃은 거의 저희 친할머니였어요. 식칼도 친할머니한테 휘두르고 욕도 거의 친할머니한테 했죠. 저도 집안에 있던 터라 그 여동생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런 행동이 계속되자 너무 겁이 나고 생명의 위협도 느낀 할머니가 숙모들과 어머니의 말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숨기도 하셨는데 그때의 일이 잊히지가 않네요. 할머니가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그고 있으니까 그 어린 것이 말릴 새도 없이 진짜 식칼을 한 손에 쥐고 그 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더니 나무로 된 방문을 막 미친 듯이 칼로 콱콱 찌르면서 나와 쌍년아 죽여버릴 거야 망할 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상상이 되세요? 아직 6살도 안 된 여자애가 성인이 쓰는 식칼을 들고 저런 거친 쌍욕을 자기 할머니에게 내뱉으며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신기한 건 그런 행동을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요. 그 친척 여동생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아가 성숙해지고 난 이후에는 저희 집을 와도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정작 본인은 자기가 어릴 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전혀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너 어릴 때 이러이러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화냈어요. 참 이상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있는 귀신들이 정말 극악한 귀신이라고 느낀 게 기가 센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면서까지 직접적으로 괴롭히려고 하고 굳이 기가 세지 않아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은근슬쩍 그 사람을 홀리게 하거나 미치게 만들어서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형도 그런 케이스였죠. 어머니는 그 집에 있으면서 귀신들의 괴롭힘은 전혀 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보내셨어요. 기가 약한 아버지와 형이 그 집에서 지낼수록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형은 저에게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계속 시달리셨어요. 제 생각엔 귀신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어머니한테 해코지를 할 수 없으니까 아이 주변 사람을 홀려서 폭력적으로 만든 다음에 현실에서 괴롭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집을 나온 이후로 당시 어머니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렇게 평화롭고 상냥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만 마주치면 마치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이 살기와 관기가 동시에 어린 눈빛으로 변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웠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고 겁이 나서 항상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셔야 했고요. 저는 아버지가 아닌 형에게서 그런 눈빛을 보고 살았었어요. 형은 그때 당시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저를 진심으로 때리고 괴롭혔어요. 제 몸에 수년 가까이 멍자국이 없던 날이 없을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되실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수년간 맞으니 맞는 것에는 이골이 되어서 적응이 됐는데 정말 적응이 안 된 건 저녁이었어요. 제가 악몽을 꾸는 게 유독 심해졌던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저는 한 1년간 잠자기 전에도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형과 저는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잤는데 항상 밤 9시만 되면 형은 저를 잠들지 못하게 괴롭혔어요. 그 괴롭힘은 짧으면 3시간, 길면 6시간 동안 지속됐고 저는 매일 1시에서 3시에 잠들어야 했죠. 무려 1년간 집에서 형과 잘 때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형의 폭력에, 저녁에는 형의 괴롭힘에, 그리고 잠들어서는 악몽의 3중으로 시달려야 했어요. 그때의 기억은 지금 다시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서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아버지와 둘이 저녁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생긴 일이에요. 어머니가 당시 다니던 절은 여자 비구니 분들만 있는 절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약 30분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이 끝나고 항상 밤에 그 절을 들려서 기도를 올리고 나셨어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까 무서워서 밤에 어머니가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하루는 어머니는 내버려 두고 저만 태우고 집에 돌아오던 때 생긴 일이에요. 한참을 밤길을 달리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콱 하고는 세게 밟으시는 거예요. 그곳은 도심지였고 늦은 밤이라 주변에 차도 없었는데 그렇게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자 제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버지는 막 흥분을 하시며 방금 앞에 있던 사람 못 봤냐고 하마터면 사람을 칠 뻔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곳이 도심지긴 했어도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밟은 위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다닐 이유가 없는 장소였어요. 언덕에서 내려가는 커브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좀 무서워서 저는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니 아버지도 좀 진정을 하시고는 저한테 자기가 헛것을 본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브레이크를 밟은 장소가 나중에 제가 시리즈에서 다루게 돼 제주도에서 꽤 유명한 귀신의 집으로 알려진 그 집이 있는 근처였어요. 그것 말고 기억에 남는 것 중 저희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나 물고기에 관련된 일들도 있어요. 저희는 꽤 오랫동안 키운 도베르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완전 아기 때부터 들여와서 키웠었어요. 얘가 도베르만답지 않게 워낙 순둥순둥하고 사람이 와도 바보같이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짖지도 않고 진짜 무슨 골든 레트리버 같은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허공을 보면서 짖는 일이 정말 잦았어요. 10수년을 지내면서 허공을 짖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람한텐 절대 짖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는데 그렇게 허공을 보고 짖어대는 걸 많이 했어요. 짖을 때도 단순히 한두 번 컹, 컹 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위에 뭔가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난 듯이 그르르릉거리며 이빨도 드러내고 꼬리도 경계심 가득하게 세워서는 뭔가를 쫓아내려는 듯이 행동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납게 짖은 이후에는 애가 뭔가 그날은 굉장히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도 그 아이 눈에는 뭔가가 보였던 것이겠죠.
하루는 저희 가족이 저녁에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2층 계단에 있는 현관문을 키로 열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안 열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계속하는데 계속 문이 뭔가에 걸린 듯이 터 거리며 열리질 않았죠. 아버지는 아무래도 안에서 누가 잠금핀을 누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자물쇠 중에 열쇠로 열어도 열지 못하게 잠금핀이 달려있는 자물쇠가 있잖아요. 저희 집 계단 현관문이 그게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안에서 누가 누르지 않는 이상 누를 수가 없거든요. 저희 집엔 저희 식구 4명 말고는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날은 저희가 다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을 때니까요. 아버지는 처음에 도둑이 들었나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식당 뒷마당으로 가서 공사할 때 쓰는 계단을 꺼내신 다음 그걸 2층 지붕에다 걸쳐놓고 뒷마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앞마당에서 저희한테 문을 열었으니 들어오라고 하셨고 저희가 올라가자 앞마당에서 우리가 키우던 그 개가 반갑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거리며 서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개가 이 잠금핀을 누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 아이를 앞마당에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집에는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개가 그 문을 건드릴 일이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 사람도 신경 써서 그 부분에 힘을 집중해서 눌러야 눌리는 걸 강아지가 눌렀다. 그리고 그 자물쇠 부분은 꽤 높은 위치에 있어서 강아지가 실수로 건드릴 일도 절대 없었어요. 자기가 직접 그 자물쇠를 향해 뛰어올라서 했으면 모르겠지만요. 도대체 그 잠금핀은 왜 잠겨 있었던 걸까요? 이 일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점은 그날 밤은 제가 악몽을 꾸지 않고 매우 평화롭게 잤다는 점. 그리고 우리 집 개가 우리를 반긴 후에 헥헥거리며 그 자리에 누워서 기절하듯이 쓰러져 잠을 잤다는 점이네요. 마치 뭔가와 싸웠던 것처럼요. 스님이 도착한 후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심각한 악몽을 꾸고 난 후 어머니는 집에 스님을 부르셨어요.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하다는 분이셨는데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집안 사정을 들으시더니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하셨죠. 어머니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주신 분도 바로 이 스님이셨어요. 스님은 집을 방문할 때 이상 기운을 탐지할 때 쓰는 엘로드라는 기억자로 꺾인 수맥봉 아시죠? 그것도 들고 오셨어요. 왠지 스님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물건 같았지만요. 스님이 집으로 오시고 여기저기를 좀 둘러보시고는 이내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귀신도 귀신이지만 도깨비터인 것 같군요. 어머니가 스님 말에 놀라 도깨비터는 어떤 곳이냐 물으니 도깨비는 예부터 장난기가 많고 사람을 놀래는 것을 즐겨합니다. 밤에 매일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하셨지요. 그건 아마 귀신의 짓이 아니라 이 터에 머무는 도깨비들의 장난일 겁니다. 귀신은 그렇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터는 위험합니다. 보통은 귀신이 있는 곳은 도깨비가 없고 도깨비가 있는 곳은 귀신이 없는데 사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집은 확실히 그 두 존재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요. 암튼 스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제 방을 그 엘로드를 들고 들어가셨어요. 그 봉은 다른 방에서는 미묘하게 움직이거나 아예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제 방에서도 제가 딱 자는 위치로 가니까 이게 교차해서 휘익하고 강하게 젖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스님이 하는 말이 작은 아드님이 지금 이 장소에서 주무시죠. 하필 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자고 있었네요. 음기가 가장 강한 장소이고 수맥도 흐릅니다. 그러시면서 아무래도 아드님의 침소를 옮겨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조치만 취해도 상황은 훨씬 나아질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을 빙 둘러본 스님은 의외로 응접실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으셨어요. 그 장소는 정말 별거 없었나 보더라고요. 물론 저에겐 꿈속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였지만요. 스님이 집안과 밖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으신 뒤 염을 해야겠다고 하셨고 방들 중 하나에 간소하게 염을 위한 의식장이 마련됐어요. 기억상 한 3시간 정도의 꽤 긴 염이 시작됐고 스님은 그 염을 마치고는 굉장히 피곤한 얼굴을 하시고는 방을 나오셨어요. 스님이 나오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살면서 많은 집에서 염을 해왔지만 이렇게 독한 집은 처음입니다.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집안이 화목해지고 평안해지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 장소는 예방이 아닌 겨우 임시방편에 불과할 정도의 처치만 가능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제주도에 이런 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스님의 말을 듣고는 어느 정도 그러길 바라는 표정이셨어요. 어머니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집에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 터는 가급적 쓰지 않는 편이 가장 좋지만 만약 쓰게 된다면 매우 많은 사람이 사는 장소로 바뀌어야 화를 면할 것 같습니다.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가 들어온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겁니다. 스님은 이 터는 사람이 많이 살아야만 그들의 기운을 억누르고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시고는 방 곳곳에 가져오신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부적을 붙이는 것을 끝으로 스님이 준비하신 모든 의식은 끝이 났고 이후 저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저희 가족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생각에 보통의 인간은 도깨비와 귀신이 둘 다 있는 터에서는 수개월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도 힘든데 두 존재가 다 있는 터라니요. 이 터를 사모님이 사용하게 된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모님은 지금껏 제가 봐왔던 분들 중 기가 강한 것으론 5손가락 안에 드십니다. 심지어 수행을 했던 고승분들이나 제가 봐왔던 수행자들까지 포함해서도요. 그래서 사모님의 그 기운이 이곳의 강력한 기운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상쇄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네요. 다만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아드님이 겪으신 일만 봐도 현재 충분히 한계치까지 도달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곳에서 사모님의 기운에 자신들의 기운이 늘려서 분노한 원령들이 사모님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남편분과 자녀분들에게 해코지를 가하는 것인데 이들도 한계에 다다르면 사모님의 기운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저지를지는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스님의 얘기를 듣다가 그럼 왜 큰아들과 달리 작은 아들은 자신의 기운을 물려받았는데 유독 귀신들이 저리 괴롭힐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스님이 말하기를 둘째 아드님은 사모님의 강한 기운을 물려받아 태어나셔서 귀신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직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 꿈속, 정신 속에서 괴롭히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지요. 기가 허한 첫째 아드님이 아닌 둘째 아드님이 오히려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도 바로 이 기가 센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인해 생긴 일입니다. 아마 둘째 아드님이 정신까지 성숙해지는 성인이 되면 사모님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어떤 애를 당하지 않는 상태가 되실 테니 걱정 마십시오. 스님이 해준 이야기 중 핵심적인 내용은 이 정도였어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저만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스님은 저희와 몇 시간을 더 이야기를 나누시곤 가진 짐을 챙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저와 형은 잠자는 방을 바꿨고 스님의 염과 부적 그리고 방의 이동으로 인해 저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는 빈도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위험할 뻔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스님이 부적을 붙이고 가시고 얼마 뒤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의 일이에요. 평소에는 별 이상 없이 잘 놀다 가던 친구가 그날 저희 집에 오더니 한 30분도 안 돼서 뭔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집안에 있는 부적들을 가리키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부적을 보고 네가 화를 내느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 그럼 너는 저걸 보는데 화가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얘가 정신이 나갔나 이러고 있는데 급기야 그 친구 녀석이 그 부적들을 막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적 붙인 이후로 나름 평온하게 지내고 있던 터라 녀석이 그런 돌발 행동을 하자 녀석을 막 제지했거든요. 근데도 녀석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막 성질을 내면서 계속 부적들을 뜯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녀석을 옷장으로 쓰고 있던 방으로 집어던지다시피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행히 친구 녀석이 좀 비실거리는 타입이라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저는 그 친구를 그 방에 넣고 문을 몸으로 막아선 다음 휴대폰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잠시 후 어머니가 식당에서 위로 올라오셨고 여전히 친구 녀석은 연락 후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시고는 다급하게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전에 서랍에 넣어두라고 했던 부적을 꺼내서 그 친구를 가둔 방문에 붙이라고 하셨어요. 이후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오신 다음 그걸 문 앞에 붙이니 잠시 후 친구 녀석이 쿵쿵대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후 저와 어머니가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친구 녀석이 자기가 왜 이 방에 있는 거냐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 집을 떠나게 됐고 악몽은 그 집을 떠나자마자 귀신같이 꾸지 않게 됐어요. 이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될 즈음 그 집이 팔리게 됐고 저희는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간 후부턴 나쁜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형과 아버지도 점점 평온해지셨어요. 그렇게 그 집을 떠난 이후부터는 저희 가족은 완전히 평범한 일반적인 가족으로 돌아와 지금까지도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형에게 그때 당시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었냐 물어보는데 형은 항상 그때 자신이 대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해요. 자기가 그때는 마치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하면서요. 이사를 갈 당시 아버지는 굉장히 그 집에 미련이 많이 남으셨었지만 저는 정말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오랫동안 속에 묵혀뒀던 것이 싹 풀리는 느낌처럼 기운했거든요. 보통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집을 떠나게 되면 그 집이 그리워지거나 생각나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 집을 떠날 때 그런 감정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 의리의리한 집에 살다가 30평도 안 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단 한 번도 그 집이 그립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떠올리면 불쾌하고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싶은 마음뿐이죠. 여담이지만 그 당시에 저희 집에는 동냥을 하러 오는 스님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스님 흉내만 내고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스님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당시 불교 신자여서 상대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시주비를 5,000원씩 챙겨주셨어요. 근데 진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오면 항상 집을 보며 한마디씩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당시엔 굉장히 놀랐었었죠. 이 집에 오래 사시면 제 명을 못 다할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이 집에 계속 살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만을 해요. 십수년간 꽤 많은 분들이 다녀갔었지만 단 한 분도 좋은 말은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 집을 사신 부부분들은 어머니에게 들은 말로는 몇 개월 못 가서 아내분이 암에 걸리시면서 집안이 크게 기울으셨고 결국 빚과 병에 동시에 시달리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땅과 집의 소유권이 은행에게 넘어갔다고 해요. 이후 그 은행이 그 집을 경매에 넘기면서 아파트가 지어진 거고요. 물론 지금은 그 땅이 제주도가 2010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과 저가항공으로 급속도로 발달이 되면서 저희가 팔았던 당시보다 10배 이상 가격이 올라서 만약 저희 가족이 그 집을 팔지 않고 버텼으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대 부자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만약 거기서 그렇게 10년 정도를 더 버텼으면 저희 가족은 아마 부자가 되기 전에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거나 누군가가 죽어나가거나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들기 때문에 항상 그때 집이 팔린 게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